제가 세일즈 하러 나온 건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생존자를 꼽은 이유는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보면 생존자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13살 때까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화전민 가정에서 살았고요. 시골에서 저 안동 오지에서 13살부터 시작해서 18살까지는 이제 도시빈민 가정에 속해 있는 소년 노동자였는데 그렇죠. 산재도 여러 번 당했고요. 뭐 그 과정에서 유기용제 중독이나 또는 프레스 등의 사고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함으로써 그걸 빠져나왔는데 공부를 한 이유도 생존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죽지 않고 건너온 생존자예요. 어허.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뭐 엄청나게 수사도 많이 받았고 기소도 당했고 작년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은 그 건이 판결이 다르게 나왔더라면 사망했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제 지난 한 10년, 10여 년 동안 사실상 생존자에 가까운 그런 경로를 거쳐 왔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 저 사람 생존자다. 그 생각부터 제일 먼저 그러면 나더라고요. 아주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또 상당히 살벌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예. 그럼 살아남았다는 점이 이제 방점을 찍으시는 거고. 그게요. 진짜 뭐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면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 한 6년간의 소년 노동자의 생활에서도 생존했던 거는 빨리 일을 배우고 거기서 좀이라도 나은 환경에 가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많이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존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 들어와서도 실제로 뭐 문제가 심각한 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이 사람이 이런저런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생존 능력이 리더로서의 어떤 리더십이 어떻게 구성 요소로 작동을 하는 걸까요? 그거 하나만으로는 하기 어려운데요. 그 다음 키워드를 좀 이야기하다 다 보면 이야기한 다음에 종합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두 번째 발전 도상인을 꼽으셨는데 발전 도상국은 제가 들어봤는데 발전 도상인은 뭡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를 어떻게 설명할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발전 도상국이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웃에는 요즘 뭐 퇴보도상국이라는 말 듣는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만 발전도상국 발전해가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개인도 발전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볼 때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 우리 대통령들 87년 민주화 이후에 보면 대부분 완성형 대통령들이었거든요. 이때 완성형이라 하면 저 사람은 이미 한 인간으로서 특징을 다 구비를 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저기서 더 발전할 가능성을 보고 투표한 게 아니고 저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뽑은 거거든요. 근데 뭐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뭐 그 낙선은 했지만 이회창 후보나 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한테 우리가 저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 많은 정보를 받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이러면서 지금보다 더 고양된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뽑은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미완성이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표현, 뉘앙스가 들어있는데요. 완성됐던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발전도상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 주셨는데 한 분을 빼놓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빼놓으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럼 어떤 형이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미완성이라는 이제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대통령 재직 시에도 늘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정책들을 폈는데 그 한미 FTA 같은 경우 그걸 추진한 거는 후보 시절의 노무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대통령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 보고들을 받고 상황을 점검하고 판단해 보건데 위험하긴 하지만 이 길을 우리나라가 가야 될 것 같다. 이른바 선진 통상국가의 길을 가야지만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지층 뽑아준 사람들의 요구하는 반대로 가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대통령이 달리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발전도 상임 맞고요. 이분이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최초로 가진 것이 2014년쯤부터였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안 봤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예. 발전도상인으로 보는 게 예. 어떤 계기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2010년도에 처음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2006년에는 떨어졌고요. 예. 그때는 제가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갔을 때인데 맞네요. 예. 저는 떨어졌지만 그때 민주당이 이 경기도의 큰 도시들을 다 이겼거든요. 그때 당선이 되어서 특별할 게 없었어요. 성남시에서. 그리고 중원구하고 수정구 구시가에서는 이겼고 예. 분당구에서는 졌거든요. 예. 그 종합해서 이겨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2014년 두 번째 시장이 될 때 분당구에서 과반 득표를 했어요. 그렇죠. 2만 표가 아마 더 앞섰던 예, 걸로 제가 2만 표 넘게 앞섰는데 예. 제가 깜짝 놀랐죠. 그 데이터 보고. 민주당 후보가 분당구에서 과반 득표를 했다. 이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사건이었습니까? 예, 이거 저한테는 이건 진짜 보기 드문 사건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분당구에서 과반 득표를 했지? 이래서 이렇게 조금 알아보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그냥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가졌고요.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도지사 될 때도 사실은 별게 아니었어요. 그때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여당 분위기여서 그랬죠. 뭐 경기도지사 했는데 자기 힘으로 된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뭐 인터뷰하는데 불편한 질문이 있다고 막 끊고 이런 거 보면서 예.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 사람. 그래서 뭐 도지사는 그냥 잘할 것 같다. 예. 뭐 그 이상 발전하겠냐.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해 7월 8월에 첫 그 도지사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나온 걸 보면 그 40%에 미달하는 조사도 있고 40% 선에 걸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 후에 60%를 가고 2년 후에는 70%를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낮았냐 하면 일도 안 했는데 뭐 평가를 할 게 뭐 있어요. 기대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경기도민이 그렇게 1년 2년 가면서 높은 점수를 주는 거 이런 것도 저걸 또 넘어서겠네. 그런 느낌을 줬고요. 2005년 전 경선 때도 좀 본인도 얘기하지만 엉망인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후보로서는. 그런데 그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면 5년 전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예. 자기 일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될 경우에도 또는 안 될 경우에도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정책이든 어떤 행동 양식이든 사고방식이든 이런 것이 그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같다. 그런 점에서 발전도상인이다. 예. 알겠습니다. 과제 중심형은 어떤 뜻으로 뽑으신 거예요? 이게 약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포퓰리스트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 맞닿아 있는 특징인데 우리가 알던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들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이 진보 쪽은 사고방식이 연역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중심이에요. 그렇죠. 가치를 세워놓고 적용을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 가치를 세우고 그 최고 가치를 다가서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과제들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이 진보 쪽의 정치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패턴이에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하고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일반 원칙 가치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총론에서 강론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강론을 바로 들고 나와요. 예, 근데 뭐 성남시장 시절에도 보면 그 돈 없어서 교복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은 시에서 교복을 지급해야 돼라든가 뭐 어린이집에는 로컬 푸드로 신선한 과일을 넣어줘야 돼라든가 청년들한테는 돈을 좀 줘서 뭔가를 하게 해야 돼라든가 이게 과제 중심이에요 전부 다. 그다음에 도지사 되고 나서는 계곡 불법 점거하고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 저 문제 해결해야 돼. 라든가. 그냥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그냥 해결에 들어가 버린다. 지역 화폐 발행해야 하고 경기를 살려야 되라든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저 정책을 하고 있느냐를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들을 바로 들고 나와서 자기 나름의 해법을 밀고 나가요. 이게 과제 중심형 또는 귀납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예전의 민주당 계열의 정치 지도자들과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네. 거고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지금 작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 엉겨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형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적응 능력이 탁월하니까 생존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환경에 적응하려면 당연히 실용적인 면모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실용적인 면모를 보이려면 당연히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 이게 다 종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특성 때문에 경선에서 이긴 거 아닌가? 그런데 드는 거죠. 예, 거기서 한번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바로 이런 점이 아까 이제 미완성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놓고 본다면 정치나 국정에 있어서의 창의성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리더십이다. 이런 불안한 리더십으로 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반응이 다 있죠. 현실에서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면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떨 때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도 그 13살에 자기 이름으로 취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간해 수공업 공장에 취직해서부터 한 10군데 회사를 5년 동안 다니면서 이 노동을 하는 그런 조건에서 검정고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대학에 가고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거를 저는 상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13살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노동자가 되었고 18살에 제 나이에 만 18살에 대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던 해에 사법시험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첫 번째 지원해서 조금 점수 모자라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졸업한 그 해에 바로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3월 4월에 좀 대학 입시를 본격 시작 준비를 해가지고 11월에 학력고사에서 전국 2,500등 안에 든다는 게 그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도대체가? 그렇죠. 좀 너무 멀리 있죠. 예, 그리고 23살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고 26살에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자기 자란 동네로 가서 그 남들한테 500만 원씩 두 분한테 구워가지고 그중에 한 분이 조영래 변호사던데 고인이 되셨지만 그렇게 해서 문 열고 그리고 이제 노동상담하고 뭐 시민운동하고 이런 코스가 그 제 관념으로는 저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존에 대한 강력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있고 적어도 변호사가 될 때까지는. 예. 그리고 주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예. 이렇게 해서 적응해 가면서 생존을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분투했던 그 시절에 자기가 가졌던 소망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시장이 되고 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곧바로 그 문제에 대든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 과정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일을 잘 해낸 것은 학습 능력과 관계가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시장 도지사로 이렇게 권한을 더 크게 가지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일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핵심에 있는 것은 학습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 여러 면에서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구체적 과제에 천착하면서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정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오케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철학적으로 정당해 필요해 그러면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컨대 부동산 문제다. 이것도 철학으로 접근해서는 잘 안 돼요. 이 과제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코로나19 후유증 극복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OECD에서 그 소득 격차와 부의 격차가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로 최근에 영국 국제기구의 조사가 나왔던데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적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드러나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과제들에 곧바로 되들어서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리더십 네.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훌륭한 미덕이 많은 분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저는 아나운서 말씀해 주신 대로 15년 정도 현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스피치 컨설팅을 하고 있는
스피치 컨설팅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요. 어떤 발표를 준비하는데 대본 작성부터 발표하시는 것까지 코칭까지 다 진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발표 외에도 개인적으로 좀 더 말을 잘하고 싶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분들, 그분들의 심리와 말을 좀 컨설팅해주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너무 잘하시잖아요. 2022년 2월 달에 출간했어요. 네, 지금 시운이 이 책을 다시 소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감사합니다. 요즘 주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전에 책을 냈을 때는 좀 여론이 안 좋았었어요. 그 뉴스도 터졌었고 네. 아시겠지만 이제 가족사 그 녹취 파일이 터지면서 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스피치냐 왜 하필 또 그게 터져가지고 이제 스피치라고 하기 전에 네. 이제 그 뭔가 욕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스피치를 알아가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버리는 편견들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쓰면서도 저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걸 써도 되나. 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맞다. 특히 이제 윤석열 현 아직까지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정말 그 말이 맞다. 이 책이 좋은 책이었다. 성견 지명이 있었다라고 해주시는 그럼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조금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석열 현 지금 대통령 당시는 후보였죠. 이 두 분의 스피치를 분석하게 된 이유나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이 책을 쓴 것 자체를 좀 일단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네네. 연설이나 평상시 하던 말씀들을 담아놓고 분석한 그 책을 제가 정말 닳도록 읽었었거든요. 닳도록. 네, 그 책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책을 머릿속에 이제 어느 한 구석에 저장해놓고 있다가 그 3년 전쯤에 이재명 님이 대장동 사건이 있었을 때 기자들 앞에서 막 말씀을 이제 화가 나서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의 토지 투기 세력과 손잡은 것도 국민의힘, 성남시의 공공개발 투지를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 사업자 참여시키라고 압력 넣은 것도 국민의힘, 여기서 뇌물 받아먹은 것도 국민의힘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즉석에서 저렇게 사람을 유머러스하게 또 라임에 딱딱 맞게 강약 조절까지 하면서 말씀하실까. 그래서 저분의 말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저는 그때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영상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와, 천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 같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네. 책을 읽기 전이랑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좀 마음을 안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라면 사실 이 책을 보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홀딱 반했어요. 인상 자체가 좀 날카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딱 보면 약간 비호감이다 이런 느낌이 누구나 들 수 있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딱 인상이 활짝 웃거나 부드러운 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막 친절하게 다가가는 스타일도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은 좀 까칠한 이런 이미지로 처음에는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츤데레 스타일이구나. 알면 알수록 진국이구나. 이런 면 때문에 좀 특히 좋았던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악인을 대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악인을 네, 대하는. 악인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네.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의 삶이 좀 편안해지느냐 피곤해지느냐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악인을 정말 잘 대처해요. 특히 악인들의 심리를 잘 간파하거든요. 그건 아마 어린 시절부터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으로 많이 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심리를 잘 간파하다 보니 이제 토론을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대응을 잘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이 적용해 보기도 하고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많은 강점이 있지만 특히 악인을 대하는 방식, 화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정중하게 할 말을 딱
하면서 네.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네. 이런 방식을 저도 보고 참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네, 야, 이제 자세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태형 심리학자님과 공동 저자이세요. 네. 두 분이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 책을 쓰게 된지 좀 궁금합니다. 저 김태형 심리학자님은 네. 제가 한 5년 전쯤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김태형 심리학자님이 대통령들의 심리를 분석한 책을 하나 썼었어요. 그때 문재인, 네. 안철수 등등 대통령 후보들을 분석한 책을 쓰셨었는데 네. 그걸 유튜브로 방송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흥미롭더라고 생각해서 그분의 책을 좀 사서 읽고 네. SNS로 찾아서 메시지를 보내서 한번 네. 만나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고 네. 또 독후감까지 써서 드리니까 꼭 나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통달하는 분이 계시나. 그래서 좀 그때 이후로 저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야, 그렇구나. 간증하는 느낌이죠. 약간 그래도 이제 공동 저자니까 네. 혹시 책을 쓰는 과정에 의견이 좀 맞지 않거나 뭐 그런 네. 부분은 없었나요? 제가 많이 힘들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처음 쓰다 보니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저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안 좋은 뉴스 나왔는데요. 막 힘들게 하고. 되겠냐고 이게. 네, 워낙 책을 40권 가까이 쓰신. 40권이요? 네. 워낙 프로시다 보니까 이야, 이제 저를 계속 대단하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네, 성인군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많이 참아주셨던 것 같아요. 독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책을 음, 본 분들이 좀 많이 반응이 다를 것 같았어요. 네. 어땠어요? 네, 책을 낼 때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죠. 아나운서 역할을 하다 보니 아나운서는 중립적인 역할을 항상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치색을 표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말하기를 보고 이거는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스피치를 공부하고 있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이건 좀 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말하기가 뛰어나다라는 것도 알리고 싶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네. 내고 나서 너무나 재밌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재밌는 반응. 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막 저를 좋다고 와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유 없이 저희가 악플을 달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막 따지는 분도 있었고 왜 이따위 책을 내냐 이런 분도 정말 있었어요. 네. 어르신들 중에 이런 책을 왜 내냐, 사기꾼 책을 내고 있냐, 막 저한테 따지는 분도 있어요. 그 사기 친 거 아니냐, 맞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도 저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의 전 영상 연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말하기에 특징이 있다면 좀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말을 잘한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만약에 당장 내일 토론회 이재명 대표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말인즉슨 이재명을 두려워하건 좋아하든 어쨌든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또 지식 수준이 높고 말하기 스킬이 좋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겠고 사실 그런 정치인들은 많잖아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을 잘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연설을 하거나 어디 자리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 가난했던 스토리부터 해서 지금 책 가져오신 거에서도 이재명의 9분 8 공장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팬층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해야만 사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그래서 이번 말고 그 전에 대선 출마 선언할 때도
가족 이야기를 다 했어요. 네, 네. 근데 가족이 뭐 우리 가족 네. 잘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뭐 화장실 청소부다 네. 아니면 뭐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다 풀어내요. 저 상대원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발에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그러면 자신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사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쑥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그런 이야기를 잘 공개하는 능력. 그래서 이거를 뭐 주식 방송에 가면은 주식했던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전라도 가면 전라도에서 네, 있었던 네. 얘기를 하고요. 네. 뭐 그래서 어딜 가나 스토리텔링으로 마음을 잘 얻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만든 말하기 공식인데요. 이제 감독형 말하기를 하는 사람이다. 감독형 말하기. 네.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말을 하잖아요. 네. 여기 가서 발표하세요. 그럼 네 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도 뭐 일반적인 후보들은 주어진 곳에서 하잖아요. 뭐 일상 뭐 많이 하는 곳. 백범, 김구, 기념관 뭐 이런 그렇죠. 데서 맞아요. 예. 거기서 많이들 한대 네.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리엔트 공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어요. 자기가 일했던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예, 일을. 예. 피가 배어나오는 제 손바닥을 보고 또 우셨습니다. 뭉개져버린 제 손가락을 보고 또 우셨고 프레스 사고로 비틀어져 버린 제 왼팔을 보고 또 우셨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소년 노동자가 오늘 바로 그 참혹한 기억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거기 앞에 가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게 네.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네. 약간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독형 말하기를 잘하시는 분 중에 스티브 잡스가 있죠. 진짜 혁신적인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PPT에 뭐 자막도 많고 이랬는데 딱 내가 돋보일 수 있는 맞아요. 뒤 배경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좀 머리가 좋은 게 아닐까요? 연출을 하는 거군요. 연출을 잘하는 건데 네.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는 메타인지 능력이 높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돋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이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남시장일 때도 네. 그때도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고 근데 다른 네. 뭐 시장님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사라지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내가 돋보일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해서 예능에도 출연하시고 네. 다양한 나로 돋보일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노출시키면서 네. 좀 계속 올라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심리적인 특징으로는 좀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좀 추진력이 좀 좋으신 추진력. 특징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옛날에 코로나 났을 때 네. 신천지 네. 네. 그 7년 전쯤에 코로나 터졌을 때 네. 그 이만희 교주 집에 네. 찾아가서 코로나 검사하라고 막 그렇게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야밤에. 그래요? 네. 그렇게 뭔가 내가 해야겠다 생각했을 때는 막 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뭐 당선이 되면 세상이 많이 바뀌겠다. 수건 사업들이 많이 해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냥 좀 일관성 있으신 모습. 일관성.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처음 했던 말, 10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5년 전에 했던 말을 아직도 하고 계시고 뭐 대동세상을 원한다라던가 네. 뭐 그런 맞아요. 말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똑같이 하시거든요. 아니면은 네, 정치인은 국민의 멋입니다. 뭐 리더는 국민의 멋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 말은 즉슨 좀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 일관성을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추진력도 있고 일관성도 있고.
또 단점도 있으시겠지만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사람이. 네. 그래도 어쨌든 이러한 면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네.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공익추구형의 네. 정치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언뜻 이해는 되는데 공익추구형이란 정치인은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건지. 저도 김태형 심리학자님이 만든 이론인데 아, 그래요? 네. 공익추구형 네. 정치인, 사익추구형 정치. 그냥 말 그대로 쉽게 공익추구형 정치인은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고, 사익추구형 정치인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는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강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하는 강사가 있을 것이고 정말 좋은 교육으로 사람들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근데 김태형 심리학자님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결국에 공익을 추구해야지만 사람이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사익을 추구하면 얼마 못 간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네. 저도 사익을 좀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 중에 나는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어디서 저는 이제 스피치를 관심 있게 보니까 네. 어디서 많이 확인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뭐 이재명 아니면 뭐 윤석열 뭐 많이 있잖아요. 한동훈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응원할 때 네네. 굉장히 너무 이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자체를 그렇게 즐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막 응원을 호응해주면은 막 신나서 어깨가 네.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그냥 별로 이제 그런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대단한데요. 좀 대단하다고 생각 들어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계속 말했듯이 난 국민의 머슴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기에 좀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악인을 대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인상 깊었다 하셨잖아요. 네.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저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런 욕망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던 삶의 과정인 거지. 정말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순수한 사람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질의응답하는 부분에 보면 그 황금 같은 돈을 두고 왜 돈을 받지 않았냐라고 할 때 이재명 대표는 이 사업, 이 막대한 1조 원 이익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발생했는데 그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서 소정의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왜 돈을 안 받았냐? 안 받으니까 섭섭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혀 안 섭섭합니다. 저는 그런 부정한 돈에 관심을 가져본 이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규모의 이권 사업에서 어떻게 인허가권자가 돈을 안 받을 수 있겠냐라는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거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송석준 의원님께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돈 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악인의 마음을 잘 안다라는 게 저의 입장에서 이제 그 말을 조금 해석해 보면 결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 왔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그냥 좀 저는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괴상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런 사람들을 굳이 많이 안 겪어도 되겠지만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겪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악인들의 심리를 좀 더 쉽게 간파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악인들을 워낙 많이 만나와서. 말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대해본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계속 많이 부딪혀보고 또 싸워보고 해야지만 많이 좀 그런 면도 늘지 않을까라는. 굳이 많이 볼 맞습니다. 필요는 없겠지만. 많이 볼 필요는 없지만 네. 이 책의 부록에 윤석열의 말과 심리가 네. 있어요. 보통 부록이라면 한 챕터 정도 분량인데 근데 이 책에서의 부록은 거의 반 가까이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 후보를 네. 비교하다 보니까 또 양을 그래도 공평하게 반반 나눠진 것 같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따라해보자. 참 좋은 말하기다. 이렇게 썼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찾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찾기가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반면교사로 반면교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나를 한번 대입해보고 한번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반성해보자. 그런 반면교사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를 분석하신 걸 쭉 보니까 저는 약간 측은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측은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뭐 저도 많이 혼나고 좀 주눅 들고 그런 어린 시절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토론할 때나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 있잖아요. 뭐 아니라든가 막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단 그 또 살아온 환경이 그런 태도나 말을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 되셨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살아온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네. 또 기질적인 것도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내향적인 기질도 있고 외향적인 기질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성격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나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독서라던가 좋은 영화, 좋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 변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그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질과 성격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기질, 성격. 근데 성격으로 충분히 발전하고 또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훌륭하신 PD님이 열심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드릴 질문이었는데 순서를 좀 바꾸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삶을 보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늘 국민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 국민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졌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인간에 대한 밝은 면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뭐 좋은 친구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고 뭐 좋은 직업인으로서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결혼을 해서도 상대 배우자 잘 지낼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상대가 변할 거라고 믿는 사람과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화법부터 달라지잖아요. 이거 해줄 거지? 알겠어. 나는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인간 안 할 줄 알았어. 너 또 늦을 줄 알았어. 그게 마음속부터가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역시 내 뒤통수 칠 줄 알았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작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생각, 본인 말이 상대방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나? 또 반성이 되는데. 저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이런 마음이 생겼냐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대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풍파,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안 받고 자란 분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 사람 평생 사람을 못 믿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이 아니더라도 좋은 책에서 좋은 인물들을 접하면서 아, 네. 세상을 믿는 또 음. 나를 개방하고 사람들을 믿고 또 사람들에게 기대기도 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기질과 성격의 차이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없더라도 네.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아니면 좋은 롤모델을 갖고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네.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기질적으로 굉장히 세상을 보는 눈이 두렵고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또 방어적이고 이런 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사람을 내가 지지한다. 네. 잘못된 정치인 지지한다. 네. 잘못된 종교에 빠진다. 네. 주변 사람이 막 가스라이팅하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네. 진짜 인생이 네. 거의 뭐 정말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내가 조금 취약한 심리나 어렸을 때 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되고 좋은 롤모델을 잘 선정해서 네. 네, 그분의 좋은 면을 따라하고 또 좋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